화려하게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호텔 연회장은 하객들의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윤세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대형그룹의 차남 최민석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정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건배 제의를 위해 높이 들어 올린 샴페인 잔을 입에 댄 순간,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알 수 없는 비릿함과 함께 복부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그녀의 전신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는 새아의 시야에는 당황하여 달려오는 하객들의 모습이 아닌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남편 최민석의 무표정한 얼굴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어대는 새아의 귓가에는 걱정스러운 외침, 대신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고, 그 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친자매처럼 아끼고 보살폈던 입양동생 이윤아였다. 윤아는 고통스러워하는 새아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마치 안타까운 척 연기를 하며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윤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새아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이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언니는 그저 징검다리에 불과했다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악마의 저주처럼 새아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새아는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손을 뻗어 그들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지만, 마비독은 이미 그녀의 손끝 감각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최민석은 쓰러진 새아를 내려다보며 마치 귀찮은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고, 주변의 경호원들에게 상황을 정리하라는 손짓을 보내며 냉혹한 본성을 드러냈다. 그는 새아가 가문에서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과 지분만이 필요했을 뿐,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는 단 한 번도 애정을 느낀 적이 없었음을 잔인한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며, 그 곁에 선 이윤아는 그런 민석의 팔을 자연스럽게 감싸 안았다. 새아의 의식이 점차 흐려지는 와중에도 두 사람이 나누는 눈빛 교환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고,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에게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살해당한다는 사실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시야는 점차 붉은 핏빛에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눈동자는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 윤세아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원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을 걸고 맹세했는데, 만약 다음 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결코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뼈저린 고통을 되돌려주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다. 그녀의 숨이 바서가는 순간에도 연회장의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화려한 조명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신부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비추고 있었으며, 세상은 그녀의 억울한 죽음을 그저 재벌가의 비극적인 사고로 치부하려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의 의식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끝없는 추락의 감각과 함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적막함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세아는 침대 위에서 상체를 벌떡 일으켰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으며,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타는 듯한 복통과 폐를 짓누르던 질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낯설지만 지독하게 익숙한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더듬어 보았으나 칼에 찔리거나 독에 중독된 흔적은 전혀 없었고, 피부는 매끄럽고 따뜻했으며 살아있는 사람 특유의 생명력이 느껴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눈동자로 주위를 둘러본 세아는
이곳이 자신이 결혼하기 전까지 지냈던 친정집의 침실임을 깨닫고 멍하니 멍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그녀는 결혼식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의 화면을 켜자 날짜는 그녀가 죽음을 맞이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24년 5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최민석과 공식적으로 약혼식을 올리기로 예정되어 있던 운명의 날이었다. 새하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위해 자신의 볼을 세게 꼬집었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오자 비로소 자신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독에 중독되어 창백하게 질려 죽어가던 모습이 아니라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20대 중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만은 겪어본 적 없는 깊은 어둠과 한이 서려 있어 예전에 순진했던 윤세아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배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겼고 그 기억들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의 연료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세아가 어릴 적부터 그녀를 돌봐주었던 가사 도우미 박 여사였는데 그녀는 세아가 깨어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박 여사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강조하며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재촉했고 그녀의 손에는 세아가 그토록 아꼈던 그러나 이제는 혐오스러운 기억으로 남은 순백의 약혼 드레스가 들려 있었다. 과거의 세아라면 설레는 마음으로 그 드레스를 받아들고 최민석과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겠지만 지금의 세아에게 그 드레스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 수위와도 같아 보였다. 세아는 박 여사가 건네는 드레스를 바라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낯선 분위기에 박 여사는 잠시 주춤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세아는 침대에서 내려와 박 여사가 들고 있는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내렸는데 고급스러운 실크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과거 최민석이 자신을 보며 지었던 가식적인 미소와 달콤한 거짓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열릴 약혼식은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화려한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세아는 박 여사에게 평소와 다르게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잠시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달라고 말했고 박 여사는 당황하면서도 세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조용히 방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세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눈빛으로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윤세아는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으며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고 물방울이 맺힌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머릿속에 얽혀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해 나갔다. 그녀는 최민석과 이윤아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그들을 믿고 의지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했다. 하지만 후회는 잠시뿐이었고 그녀는 자신이 가진 미래의 기억, 즉 주식시장의 흐름과 기업 간의 합병 정보, 그리고 최민석과 이윤아의 치부들을 무기로 삼아 철저하게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오늘 약혼식에서 그녀는 순종적인 예비 신부가 아니라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판을 뒤집을 심판자가 되어 그들 앞에 설 것이었다.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간 세아는 박 여사가 준비해둔 순백의 드레스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짙은 네이비색의 정장을 꺼내 들었고 이는 그녀가 평소 공식 석상에서 업무를 볼 때 즐겨 입던 옷이었다. 약혼식 날 신부가 드레스 대신 정장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세아는 그런 관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가녀린 신부가 아니라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이었고 몸에 딱 떨어지는 정장 라인은 그녀의 결연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짙고 날카로운 아이라인을 그리며 자신의 눈매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고 붉은 립스틱을 발라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준비를 마친 세아는 방을 나서기 전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작은 녹음기를 챙겨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녀가 우연히 남겨두었던 그러나 당시에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이 녹음기가 최민석을 압박할 수 있는 작은 패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방문을 열고 긴 복도로 걸어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주치는 고용인들은 세아의 달라진 복장과 분위기에 놀라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시선 하나 주지 않고 당당하게 앞만 보고 걸어갔다. 저택의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약혼식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아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나 그녀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무시한 채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 기사는 세아의 정장 차림을 보고 잠시 당황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었으나 세아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 황급히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1년 전의 오늘 자신이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약혼식장으로 향했는지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의 윤세아는 사랑에 눈이 멀어 주변의 경고 신호들을 모두 무시했고 최민석의 거짓된 친절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는 윤세아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기였고 그녀의 심장에는 사랑 대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복수심만이 공존하고 있었다. 약혼식장이 마련된 호텔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과 하객들이 입구에 모여 있었고 세아의 차가 멈추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세아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차문을 열고 내렸는데 그녀의 등장에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적으로 바뀌었다가 이내 더욱 큰 소란으로 번졌다. 약혼식 드레스가 아닌 짙은 정장을 입고 나타난 재벌가의 딸. 윤세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뉴스였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댔다. 세아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드 카펫을 밟으며 식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최민석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하며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거대한 쇼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식장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최민석은 세아의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며 다급하게 다가왔고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세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가 낮은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짓이냐며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잊었냐고 으르렁거렸다. 과거의 세아라면 그의 환한 모습에 주눅들어 사과하고 변명했겠지만 지금의 세아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그를 올려다보았다. 세아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오늘이 어떤 날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온 것이라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최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서 있었고 세아는 그 틈을 타 그를 지나쳐 하객들이 기다리는 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홀 안으로 들어선 세아는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시선을 느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들을 즐기는 듯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숨을 고르며 장내를 둘러보았고 저 멀리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와도 같은 제스처였고 이유나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세아는 마이크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약혼식이 아님을 선언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첫 마디가 나오는 순간
식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아는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식장 전체에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최민석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민석으로 하여금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세아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오늘 자신은 여러분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한다고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고 정막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세아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최민석 씨와의 약혼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최민석의 부모와 세아의 부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고 최민석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세아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세아는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을 이어갔는데 그녀는 이 결정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와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둔 USB를 꺼내 보이며 이 안에는 최민석 씨가 기업 윤리를 위반하고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다고 덧붙였고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블러핑이었지만 민석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최민석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윤아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은 채 떨고 있었으며 세아는 그들의 반응을 냉정하게 관찰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녀는 이 혼란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판을 새로 짤 계획이었다. 세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당당하게 식장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플래시 불빛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다. 식장을 나온 세아는 기다리고 있던 차에 다시 올라타며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웠을 뿐이며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차 안에서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행선지를 머릿속으로 그렸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가문에서 버림받은 탕아이자 숨겨진 실력자인 한태주가 있는 곳이었다. 세아는 태주가 현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듯 보이지만 미래에 얼마나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할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복수 계획의 핵심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사에게 차를 돌려 강북의 허름한 사무실로 향하라고 지시했고 기사는 의아해했지만 군말 없이 그녀의 지시에 따랐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하고 어둠이 깔린 도로를 달리는 세아의 심장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긴장으로 다시금 뛰기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호텔을 뒤로하고 윤세아가 탑승한 차량은 서울의 화려한 중심가를 벗어나 점차 인적이 드물고 낙후된 강북의 재개발 예정 지구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세아의 표정을 살피며 그녀가 왜 이런 음산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지 의문을 품었으나 세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묵묵히 핸들만 잡고 있었다. 세아의 핸드폰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부모님과 최민석의 부재 중 전화를 알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전원을 꺼버린 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녀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과거의 윤세아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음지였지만 현재의 그녀에게는 유일한 돌파구이자 구원의 동아줄이 있는 장소였다. 차가 멈춰선 곳은 철거를 앞둔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였는데 곳곳에 칠이 벗겨진 벽과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무릉덩이가 고여있어 꿉꿉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아는 기사에게 잠시 이곳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망설임 없이 차문을 열고 내렸고 그녀의 고급스러운 정장 구두가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닿으며 또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차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발걸음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으며 오직 목표물을 향한 집념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주차장 구석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세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자동차 보닛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남자는 대형그룹 회장의 배다른 동생이자 가문에서 철저히 배척당해 존재감조차 지워진 인물인 한태주였는데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후줄근한 셔츠 차림으로 세아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어 그가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주는 다가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 세아를 바라보았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는데 이는 마치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토끼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세아가 오늘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뉴스에서 보던 우아한 공주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이냐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녀를 자극했다. 세아는 태주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와의 거리를 좁혀갔는데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야망이 뒤섞인 기묘한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겉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문의 눈을 피하고 있지만 뒤로는 치밀하게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래의 기억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세아는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길을 잃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제안할 거래가 있어 이곳에 왔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태주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세아에게 한 발짝 다가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태주는 세아의 턱을 거칠게 잡아올리며 네가 감히 나에게 거래를 제안할 자격이 있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세아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맞받아쳤다. 세아는 태주가 비밀리에 차명 계좌를 이용해 대형그룹의 지분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노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정보에 태주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당혹감과 함께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태주는 세아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그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캐물었지만 세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세아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정보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자신이 태주의 야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사실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룹 내부의 정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명분과 최민석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태주에게 정식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사랑 없는 정략 결혼 따위는 재벌가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세아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건 공범자가 되자는 위험한 계약이었다. 한태주는 세아의 제안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오늘 약혼식을 엎어버리고 도망친 여자가 이제 와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꼴이 우습다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세아는 태주의 조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최민석을 버린 이유는 그가 가치가 없어서였지만 태주는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미래의 정보력과 태주가 가진 숨겨진 자금력이 합쳐진다면 대형 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세아의 눈빛에서 거짓없는 욕망과 처절한 복수심을 읽어낸 태주는 서서히 웃음기를 거두고 그녀를 진지한 사업 파트너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흐르는 주차장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태주는 주머니에서 다시 담배를 꺼내 물며 세아의 제안을 곱씹어 보았다. 그는 세아가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자신을 찾아왔음을 직감했고 그녀가 가진 정보가 사실이라면 꽤 매력적인 카드임이 분명했다. 태주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만약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세아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세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최민석과 이유나 그리고 자신을 기만했던 모든 이들의 완벽한 파멸이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처절하게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주는 세아의 대답을 듣고 낮게 웃으며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독하고 재미있는 여자라고 중얼거렸고 마침내 결심이 선 듯 세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이 결혼이 성사된다면 세아는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며 자신이 언제 그녀를 배신할지 모른다고 경고했지만 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아는 태주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자신 또한 태주를 이용할 것이며 만약 태주가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죽음보다 더 혹독할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전류가 흐르는 듯했고 이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악마의 계약과도 같았다. 계약을 마친 세아는 태주에게 며칠 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서류를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지시하듯 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태주는 멀어지는 세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를 만나보았지만 윤세아처럼 눈빛 하나로 사람을 압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여자는 처음이었기에 묘한 흥분감을 느꼈다. 태주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지식이며 이제 숨죽여 살던 날들은 끝났고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차로 돌아온 세아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시트에 깊숙이 기댔지만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손을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전이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디로 모실지 묻자 세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아는 태주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복기하며 앞으로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다. 태주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쓰면 최고의 무기가 되지만 자칫하면 자신을 뵐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였기에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다. 하지만 세아는 자신이 가진 미래의 기억이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는 한 결코 태주에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오히려 그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말로 만들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세아의 눈에는 그 모든 불빛들이 곧 자신에게 무릎 꿇게 될 패배자들의 눈물처럼 보였다. 저택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혀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세아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착한 딸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적인 주체였다. 세아는 거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격분한 부모님과 마주했고 그들의 질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녀에게는
지금 가족의 이해나 용서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천륜조차 끊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세아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최민석의 회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화면 속의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획을 다듬었고, 창밖에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은 세아의 뇌리에는 전생에서의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과 오늘 태주와 맺은 계약의 순간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모니터를 응시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고, 그것은 최민석을 향한 첫 번째 공격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약혼식장에서의 파격적인 선언 이후 대형 그룹과 윤세아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파혼 스캔들을 대서특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정작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세아는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차단한 채 한태주와의 비밀스러운 회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스위트룸을 임시 거처로 삼아 벽면 가득 복잡한 지도를 붙여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자 대형 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부지 도면이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최민석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 영광이 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세아는 붉은색 펜으로 지도의 특정 구역을 강하게 X자로 표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때마침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그녀가 기다리던 공범자 한태주가 들어왔다. 한태주는 며칠 전 주차장에서 보았던 허름한 차림과는 달리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특유의 반항적이고 날카로운 눈빛만은 여전했으며,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붙은 지도를 보고 흥미롭다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세아가 보내준 계획서를 검토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의구심을 표했고, 특히 최민석이 노리는 A구역이 아닌 외진 B구역을 매입하라는 지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구역은 이미 개발 호재가 확정되어 가격 상승이 보장된 곳이었지만, B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불투명하여 리스크가 큰 땅이었기 때문에 태주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세아는 태주의 의문에 흔들리지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세아는 태주에게 다가가 지도 위에 A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겉보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그 땅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고 암시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A구역에서 공사 도중 대규모 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되어 개발이 무기한 중단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최민석이 막대한 자금을 묶인 채 파산 위기까지 몰렸다가 정략 결혼을 통한 자금 수혈로 간신히 살아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 따위는 없을 것이며, 세아는 태주에게 최민석이 A구역에 집착하게 만들어 자금력을 소진시키고 우리는 B구역을 선점하여 막대한 차익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주는 세아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단호하여 묘한 신뢰감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뒤 열린 비공개 토지 입찰 설명회장은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건설사와 시행사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최민석이었다. 그는 약혼식 파동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었으며, 곁에는 여전히 비서이자 내연녀인 이윤아가 그를 보좌하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석은 경쟁사들을 둘러보며 거만한 태도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회장석 구석에 앉아 있는 낯선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한태주가 내세운 유령 회사의 대리인이었고 세아의 시나리오대로 민석을 자극하여 입찰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릴 미끼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입찰이 시작되자마자 예상대로 A구역을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졌고 사회자가 호가하는 금액은 순식간에 수백억 단위를 넘어서며 장내를 뜨겁게 달구었다. 최민석은 초반부터 공격적인 배팅으로 기선을 제압하려 했으나 태주의 대리인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가격을 올리자 점차 평정심을 잃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윤아는 옆에서 민석의 팔을 잡으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이미 승부욕에 눈이 먼 민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오직 저 건방진 경쟁자를 짓누르고 땅을 차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세아는 호텔 방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입찰 현장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민석이 이성을 잃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모습을 차가운 시선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결국 최민석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시장 가치의 2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A구역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고 장내에는 탄성과 박수가 쏟아졌지만 그것은 승자의 축포가 아닌 패자의 조종과도 같았다. 민석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했고 이윤아 역시 안도하며 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태주는 사람들의 관심이 A구역에 쏠려 있는 틈을 타 헐값에 나온 B구역을 단독으로 낙찰받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모든 것은 윤세아가 짠 각본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최민석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동안 터질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뿐이었다. 그날 밤 최민석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측근들을 불러 모아 거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고 술에 취해 자신의 과감한 결단력을 자랑하며 세아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그는 세아가 자신을 떠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호기를 부렸고 옆에 앉은 이윤아는 그런 민석의 비위를 맞추며 미래의 안주인이 된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밤은 길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뉴스 속보로 터진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의 숙취를 단번에 날려버리고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뉴스 앵커는 긴급 보도를 통해 강남 재개발 예정지인 A구역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대 유물 군락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이 긴급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해장국 그릇을 떨어뜨렸고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튀었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다. 공사가 중단된다는 것은 곧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개발 이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조기 상환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룹 내부 감사팀에서는 무리한 입찰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이윤아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반면 한태주와 윤세아는 한적한 교회의 별장에서 여유롭게 티타임을 가지며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태주는 세아를 바라보며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세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우연히 알게 된 정보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태주는 그녀가 단순한 정보력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세아는 태주에게 우리가 매입한 B구역이 유물 발굴로 인해 대체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게 되면 땅값은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주는 세아의 완벽한 설계에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이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진정한 존중의 표시였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당신이 원하는 복수가 무엇이든 내가 그 칼자루가 되어 주겠다고 맹세했고, 세아는 처음으로 태주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온기를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세아는 자신의 차가운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태주를 진정시켰다. 최민석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대형 그룹과 부패한 가문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더 독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세아는 태주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타깃인 이윤아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조용히 갈기 시작했다. 며칠 후 궁지에 몰린 최민석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채시장까지 손을 뻗었지만, 이미 세아가 태주를 통해 손을 써둔 덕분에 그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아버지인 최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최 회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민석의 뺨을 올려붙였고, 당장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굴욕감과 공포에 휩싸인 민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세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법무법인을 통해 날아온 위자료 청구 소송장뿐이었다. 민석은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편 세아는 이윤아의 뒷조사를 진행하던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전달받았는데, 그것은 윤아가 민석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으며 민석의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세아는 사진 속의 윤아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최민석에게 똑똑히 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공개하여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세아는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고,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잔혹한 심판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욕망과 배신이 얽히고 설킨 추악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고, 세아는 그 어둠 속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태주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전생에서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고통과 절망은 이제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각본대로 복수극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짜릿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차가 목적지를 향해 속도를 높이자 세아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졌다. 대형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그들의 화려한 장신구와 경쟁하듯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성공과 번영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었지만, 실상은 서로의 약점을 탐색하고 이익을 계산하는 치열한 정글과 다름없었으며, 특히 최근 불거진 최민석의 사업 실패와 파혼 스캔들로 인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최민석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샴페인 잔을 들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얼마나 초조한 심리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세아에게 덮어씌울 오명을 공론화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근리를 틀고 있었다. 최민석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이유나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 믿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과감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승리자의 전리품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녀는 민석의 팔짱을 끼고 안주인 행세를 하며 하객들에게 미소를 뿌리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세아를 철저히 매장시키기 위한 악독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유나는 미리 매수해둔 기자들과 작당하여 파티의 하이라이트 시간에 세아가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부정한 사생활을 즐겼다는 조작된 증거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하며 세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고 상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아의 얼굴을 그리며 희열을 느꼈지만 그녀의 오만함은 곧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장내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우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윤세아가 등장했는데 그녀의 곁에는 놀랍게도 가문에서 쫓겨난 이다나 한태주가 함께하고 있었다. 세아는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블랙 벨벳 드레스를 입고 태주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조화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흑장미와 이를 지키는 흑기사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들의 등장을 주시했고 특히 태주의 달라진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과거의 방탕하고 흐트러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롭게 정돈된 수트, 빛과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은 그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들고 있던 잔을 놓칠 뻔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아와 태주는 쏟아지는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선전포고와도 같았기에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세아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이유나와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띠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는데 이는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 직전임을 알리는 사냥꾼의 여유와도 같았다. 태주는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은밀하고도 강렬한 신뢰감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묘한 질투와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싶었지만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어 주먹만 꽉 쥐어야 했다. 이유나는 흔들리는 민석을 진정시키며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속삭였고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증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기쁜 날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라며 운을 떼었고 스크린에는 미리 준비된 윤세아의 조작된 비리 자료들이 띄워질 예정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인 세아가 어떻게 약혼자인 민석을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팔아 넘겼는지에 대해 거짓된 폭로를 이어갔고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세아를 향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고 최 회장 또한 굳은 표정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세아는 태연하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그 쇼를 관람하고 있었다. 유나의 연기가 절정에 달하고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는데 그곳에 나타난 영상은 유나가 기대했던 세아의 몰카가 아니었다. 거대한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이유나 자신이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과 뒹굴며 최민석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적나라한 영상이었고 그 생생한 음성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상 속의 유나는 술에 취해 최민석은 멍청해서 다루기 쉽다거나
곧 그의 재산을 빼돌려 떠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고 있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이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최민석은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비웃는 윤아의 모습을 보며 뇌가 정지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윤아에게 쏟았던 맹목적인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윤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당황한 윤아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분노에 눈이 먼 민석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고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렸으며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썼다. 최 회장은 이 추태를 목격하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고 대형 그룹의 명예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속에서 윤세아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나갔고 태주는 경호원들을 제지하며 그녀의 앞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위엄이 넘쳤다. 세아는 엉망이 된 윤아와 헐떡거리는 민석 앞에 서서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준비해둔 두 번째 증거인 윤아의 횡령 장부를 하객들을 향해 들어보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아도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이윤아가 지난 1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내역과 최민석이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조목조목 읊어나갔다. 세아의 폭로는 단순한 치정 싸움을 넘어선 기업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기에 자리에 있던 주주들과 이사들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세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이윤아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는데 그것은 전생에서 자신이 죽어가며 들었던 말과 똑같은 저주였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뺏고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게. 윤아는 공포에 질려 세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세아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물러섰고 태주가 다가와 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보호했다. 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세아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세아는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고 뒤돌아섰으며 그 냉정한 뒷모습은 민석에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겨주었다. 최 회장은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 대원들에게 실려나갔고 파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온 세아와 태주는 기다리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외부의 소란은 차단되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태주는 넥타이를 풀며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타이밍이었다고 감탄했고 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흔들리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과 허무함을 느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태주는 태블릿 PC를 꺼내 실시간 주식 시장 상황을 확인했고 예상대로 대형 그룹의 주가는 오너 일가의 추문과 회장의 건강 악화설로 인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대형 그룹의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고 개미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이는 세아와 태주가 기다리던 결정적인 기회였다. 태주는 미리 준비해둔 자금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대형 그룹의 주식을 쓸어 담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은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세아는 태주의 어깨 너머로 급변하는 차트를 지켜보며 이제 곧 주인이 바뀔 대형 그룹의 미래를 그렸고 그 정점에는 최민석이 아닌 자신과 태주가 서 있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도려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의 일부였다. 차는 한강변을 따라 질주했고 세아는 문득
태주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세아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돈과 복수심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세아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하고 지켜주고 싶어졌다고 고백했고, 그 말은 차가운 거래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며 묘한 설렘을 피어오르게 했다. 세아는 태주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싫지 않은 듯 옅은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손은 자연스럽게 맞잡아졌다. 전생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따뜻한 온기가 세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고,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지옥불이라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대형 그룹의 몰락과 윤세아의 반격을 대서특필했고, 최민석과 이윤아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중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세아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모닝커피를 마셨고, 이제 남은 것은 최민석이 가진 마지막 권력인 경영권을 박탈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전화를 걸어 주주총회 소집을 지시했고, 태주는 이미 과반수의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세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 곧 자신이 여왕으로 등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눈빛은 승리의 확신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기에 최민석과 그를 추종하는 잔당들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고, 그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경호팀을 강화했고 태주에게도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위협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세아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맸다. 그녀의 복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진정한 승리는 적들의 뼈와 살을 깎아내고 그 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었다.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최민석의 저택은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 무거운 침묵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에는 굵은 빗줄기가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대형그룹의 총수 최 회장은 병석에 누워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호출했고, 그의 눈빛에는 쇠락해가는 제국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최 회장은 민석에게 이대로 무너질 수 없으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은 한태주와 윤세아를 제거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쉰 목소리로 명령했는데, 그것은 기업가의 판단이 아닌 살인 청부와 다름없는 범죄 모의였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은 최민석의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졌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동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텅 비어버리고 말았다. 최민석은 저택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평소 아끼던 스포츠카가 아닌 번호판을 위조한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라탔고, 조수석에는 청부폭력 조직에서 섭외한 행동대장이 흉기를 품은 채 동승하고 있었다. 민석은 핸들을 잡은 손에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윤세아의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녀가 자신을 향해 보냈던 경멸, 어린 시선과 조소가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한 원인이 자신의 무능함이 아닌 윤세아의 배신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정당화하고 있었고, 이 왜곡된 믿음은 그를 더욱 위험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민석은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윤세아와 한태주가 머물고 있는 안전 가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윤세아와 한태주는 교회의 한적한 별장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아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최민석이 궁지에 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겁한 인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태주는 불안해하는 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경호팀을 최대로 증언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라 사고를 위장한 타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우리가 먼저 움직여 그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자신들을 미끼로 던져 최민석을 덫에 가두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세아의 단호한 결심에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 무전기를 들었다. 두 사람은 방탄 처리가 된 리무진에 탑승하여 별장을 빠져나왔고 그들의 뒤로는 경호원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호위 대형을 갖추어 따라붙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자유로는 빗물에 젖어 검게 번들거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여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악조건이었지만 태주는 침착하게 운전대를 잡고 백미러를 주시했다. 세아는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과 추적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별장 입구에서부터 수상한 차량 몇 대가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다. 최민석은 멀리서 보이는 세아의 리무진 후미등을 발견하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다. 그는 무전으로 행동대원들에게 작전대로 터널 입구에서 앞뒤를 가로막고 들이받으라고 고함을 질렀고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굶주린 늑대처럼 위협적이었다. 민석의 계획은 터널 안에서 대형 트럭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화재를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 세아와 태주를 확실하게 처리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세아가 이미 그들의 무전 내용을 도청하고 있으며 터널 안이 아닌 터널 입구 진입 전에 개활지를 반격 장소로 정해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터널이 시야에 들어오자 민석의 사주를 받은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세아의 리무진을 향해 돌진해 왔고 태주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충돌을 피했다. 리무진은 빗길에 미끄러지며 크게 휘청거렸지만 태주의 뛰어난 운전 실력 덕분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고 세아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숨을 죽였다. 이 틈을 타 최민석의 차량과 행동대원들의 차량이 리무진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들은 창문을 내리고 위협적으로 차체를 들이밀며 세아의 차를 가드레일 쪽으로 몰아붙였다. 금속길이 긁히는 끔찍한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지만 세아의 표정은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다. 세아는 태주에게 지금이라며 짧게 신호를 보냈고 태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뒤따라오던 민석의 시야를 방해했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세아 측의 경호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 양쪽 숲속에서 튀어나와 민석의 차량 대여를 역으로 포위하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당황한 민석은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빗길의 타이어가 헛돌며 통제력을 상실했고 그의 차는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갔다. 굉음과 함께 민석의 차는 도로 옆 비탈길로 굴러 떨어졌고 뒤따르던 행동대원들의 차량들도 연쇄 추돌을 일으키며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주는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뒷좌석에서 우산을 꺼내 들고 내렸고 세아 역시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려 비탈길 아래 처박힌 민석의 차량을 향해 걸어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세아의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비탈길 아래에는 반쯤 구겨진 민석의 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뒤집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최민석이 신음하며 기어 나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세아는 진흙탕에 빠진 구두를 개의치 않고 민석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그림자가 민석의 공포에 질린 얼굴 위로 드리워졌다. 최민석은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세아를 알아보았고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마 같은 년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알던 유약한 윤세아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세아는 무릎을 굽혀 민석과 눈높이를 맞추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네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처럼 오늘도 실패했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민석에게 네가 가진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너를 파멸로 이끌었으며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뿐이라고 잔인한 팩트를 들이밀었다. 세아는 민석의 멱살을 잡고 그가 숨겨두었던 불법 비자금 장부와 살인 청부 녹취록이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되었음을 알렸고 민석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는 세아의 발목을 잡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지만 세아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전생에서 그녀가 독을 마시고 고통스러워할 때 민석이 보였던 냉혹한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의 자비 없는 처사는 오히려 관대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세아는 일어서서 우산을 고쳐 쓰고 태주에게 눈짓을 보냈고 태주는 미리 연락해둔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고 빗속에 쓰러져 있는 최민석은 패배감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세아는 그 처참한 광경을 뒤로하고 다시 도로 위로 올라와 태주의 곁에 섰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태주는 젖은 세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다독였고 세아는 태주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괴물과 싸워 이겼고 이제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최민석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마지막 순간을 눈에 담았다. 최민석은 끌려가면서도 세아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모습은 패배자의 단말마에 불과하여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세아는 태주와 함께 차에 올라타며 이제 대형그룹의 진짜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최 회장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질 것이 분명했고 그룹의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내일 아침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해야 했다. 차 안에 히터가 돌며 젖은 몸을 녹여주었고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점차 그쳐가고 있음을 느꼈는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주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태주는 말없이 세아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의 손은 단단하게 얽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세아는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고 지독했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대형그룹 본사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고 최민석의 살인 미수 사건과 구속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강타할 최고의 특종이 될 예정이었다. 세아는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그룹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태주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화려한 야경이 그들을 반겨주었고 세아는 그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꿈을 꾸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아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며 오늘 밤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겼다. 최민석의 비참한 최후는 그녀에게 통쾌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권력과 욕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 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결코 그들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욕실을 나온 세아는 태주가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가에 섰고 비갠 뒤에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석의 구속과 함께 대형 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비리 스캔들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재계를 강타한 태풍의 눈이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세기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단체, 회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윤세아는 오늘 열릴 1심 선고 공판의 증인이자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는데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마치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눈부시게 터지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계단을 올랐고 그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정의의 사도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심어주고 있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최민석의 변호인단은 이미 패배를 직감한 듯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세아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오늘이야말로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법정 내부는 숨 막힐 듯한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방청석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과 재계 관계자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최민석과 이윤아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는데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만함을 뽐내던 그들은 이제 칙칙한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초라한 죄인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이윤아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신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에 대한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다. 세아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고 전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악마들이 현실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인지 확인하며 묘한 허무함과 동시에 통쾌함을 느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은 최민석의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고 증거 자료로 제출된 세아의 녹취록과 블랙박스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최민석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심신미약과 이윤아의 꼬드김 때문이었다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고 그 말을 들은 이윤아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최민석이 주동자라고 맞받아쳐 법정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내는 두 사람의 이전 투구는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이 얼마나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이 블랙 코미디와도 같았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망치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령했고 세아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그들의 자멸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침내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만을 주시했는데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울려 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민석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윤아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과 사회적 해악을 엄격히 꾸짖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없음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이윤아는 실신하여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는데 그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세아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전생의 억울한 죽음이 비로소 위로받는 듯한 느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눈물을 삼키며 담담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대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고 분위기는 법정 못지않게 살벌했다. 최 회장의 와병과 최민석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원로 이사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한태주의 회장 취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태주가 서자 출신이라는 점과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세워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조종하기 쉬운 허수아비를 안치려는 속셈이었다. 한태주는 단상에 앉아 그들의 뻔한 주장을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고 이미 판을 뒤집을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극에 달할 무렵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당당하게 들어섰는데 그녀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대형그룹의 지분을 대량으로 확보한 이대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다. 세아의 등장에 원로 이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오르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세아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대형그룹이 지금의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오너 일가와 그들을 방조한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지분 전량과 우호 지분들을 합쳐 한태주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지지 선언을 했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연설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흔들리던 소액 주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세아는 한태주야말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대형그룹을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그가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경영혁신안과 미래, 비전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보고서에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태주의 탁월한 사업적 식견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고 이를 본 주주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태주를 다시 보게 되었다. 반대파 이사들은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여 웅성거렸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 있었고 곧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한태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대형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고 세아와 눈이 마주치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자리를 옮긴 태주는 자신의 명패가 놓인 거대한 집무실 책상을 어루만지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며 무시당하고 짓밟혀 왔지만 결국 실력과 인내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세아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아는 창가에 서서 도심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태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대며 온기를 느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고 그 침묵은 수많은 대화보다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고 있었다. 태주는 세아를 소파에 앉히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우리의 계약은 끝난 것이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처음에 복수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계약 결혼을 제안했지만 함께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세아를 향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아가 여전히 자신을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세아는 태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태주가 보는 앞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태주는 놀란 눈으로 세아를 바라보았는데 세아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리며 이제 이런 종이 조각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태주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우리가 맺은 계약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우리 사이를 정의할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고 속삭였다. 세아 역시 태주와 생사를 함께하며 그가 보여준 헌신과 능력에 깊이 매료되었고 전생의 상처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그를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녀는 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는 당신을 회장이 아닌 나의 남자로 선택하겠다고 고백했고 그 말은 태주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태주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세아를 와락 끌어안았고 세아 역시 그의 넓은 품에 안겨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세아의 귓가에 평생 당신만을 위한 방패가 되고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그림자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세아는 그런 태주에게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빛이 되어 함께 걸어가자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들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이것은 비극적인 복수극의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에 펼쳐질 아름다운 로맨스의 서막을 알리는 달콤한 순간이었다. 그 후 한태주 회장의 취임과 함께 대형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구시대의 유물인 부패한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주는 윤세아를 그룹의 부회장이자 전략기획 총괄로 임명하여 자신의 파트너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했고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그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갔다. 세아는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유망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고 대형그룹은 과거의 오명을 씻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언론은 두 사람을 철의 여인과 혁신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찬사를 보냈고 대중들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에 열광했다. 어느 날 저녁 세아는 업무를 마치고 태주와 함께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1년 전 자신이 죽어가던 그 끔찍한 결혼식 날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더 이상 공포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스스로 운명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아를 찾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커플링이 들어 있었다. 태주는 세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화려한 결혼식이나 거칠에는 필요 없으니 그저 평생 내 곁에서 함께 늙어가 달라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러포즈를 했다. 세아는 반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강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이 순간 세아는 자신이 완벽하게 다시 태어났음을 그리고 이번 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작은 과제들이 남아 있었기에 세아는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는데 최 회장이 병석에서 일어나 마지막 발악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주에게 최 회장의 동태를 묻고 그가 깨어나더라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의료진과 경호원들을 철저히 단속해 두었다고 보고받았다. 세아는 적에게 마지막 자비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태주의 팔짱을 끼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내일 있을 글로벌 투자 설명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일과 사랑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파트너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세아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어쩌면 전생에 억울하게 죽은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윤세아에게 작별을 고하고 현재의 윤세아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남자인 한태주가 있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찬란한 성공과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자유의 냄새를 만끽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따스한 5월의 햇살이 대형 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 야외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부드러운 봄바람에 실려오는 라일락 향기가 하객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2년 전 윤세아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그날과 정확히 같은 날짜였지만, 오늘의 공기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는 윤세아의 모습은 과거의 불안하고 수동적인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승리를 거머쥔 여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는 과거의 순백색 레이스 드레스가 아니라 은은한 진주빛이 감도는 실크 소재의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였는데, 이는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완벽하게 대변해주고 있었다. 세아는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감동을 느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웠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최민석은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윤세아와 한태주의 결혼식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두 남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세계의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아의 얼굴을 보며 분노를 터뜨리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신음만 새어 나올 뿐이었고, 그를 둘러싼 차가운 시멘트 벽만이 그의 절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옆방에 수감된 이유나 역시 쇠창살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꿈꾸었던 재벌가 사모님의 자리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 사라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인과응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처참했고, 세상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였다. 호텔 정원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귀빈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모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과거 윤세아의 결혼식 때는 가문간의 정략적인 결합을 계산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한태주와 윤세아 커플이 보여준 혁신적인 경영 능력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깊이 감명받은 지지자들이었다. 버진로드 끝에 서 있는 한태주는 평소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소년 같은 표정으로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훤칠한 키와 단단한 어깨가 돋보여 하객들의 감탄을 자아냈고, 그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리며 반짝이고 있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를 향해 몸을 돌렸고, 마침내 윤세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홀로 당당하게 버진 로드 위에 섰는데,
이는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주체로서 이 결혼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 했다. 세아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숨이 트을 것만 같았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진을 지켜보았고 곳곳에서 억눌린 탄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세아를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고 지난 2년간 함께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위험한 계약 관계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신뢰를 쌓아가며 이토록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는 세아가 가까이 다가오자 단상 아래로 내려가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세아는 태주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끼며 그와 눈을 맞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고 주례 없이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서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는 자신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시절 세아가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나 구원해 주었음을 고백했다. 그는 세아 덕분에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남은 평생을 그녀가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대지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고백에 하객석 곳곳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고 세아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며 태주를 바라보았다. 태주의 편지는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어 그 어떤 명문장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세아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태주에 대한 답사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태주가 보여준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태주를 통해 사랑이 가진 치유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세아는 태주에게 당신은 나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사랑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맹세는 단순한 사랑 고백을 넘어선 영혼의 결속을 의미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예물 교환 순서가 되자 태주는 세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손등에 입을 맞추었고 세아 역시 태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두 개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사회자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자 하늘에서는 하얀 꽃비가 쏟아져 내렸다. 태주는 세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추었고 하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었다. 그 순간 세아는 전생에서 느꼈던 고통과 원망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고 오직 벅차오르는 행복만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파티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태주와 세아는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대형 그룹의 임직원들은 두 회장 부부에게 존경과 충성을 맹세하며 건배를 제의했고 경쟁 기업의 CEO들조차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며 협력을 제안해왔다. 세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재계의 여왕으로서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결코 거만하거나 도도하게 굴지 않고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세아와 태주는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서울의 밤거리는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조차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세아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며 춥지 않냐고 물었고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옆에 있어서 따뜻하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지난 2년간의 숨가빴던 여정을 회상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생에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억울하기만 했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 기회를 얻은 지금 그녀는 그 시련조차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만약 회귀하지 않았다면 최민석의 본성을 모른 채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태주와 같은 진정한 사랑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아는 운명이 자신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세아의 손을 잡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으며 이제 슬슬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자고 재촉했고 세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회사 일은 어떡하냐고 물었다. 태주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겨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분간은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우리 둘만의 시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아는 태주의 말에 동의하며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놓쳤던 소소한 행복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테라스 조명 아래서 다시 한번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함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인천공항을 통해 몰디브로 출국했는데 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와 그들의 출국길을 배웅했다. 세아와 태주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며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비행기 안에서 세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 땅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자신의 조국이 더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청했고 태주는 잠든 세아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세월이 흘러 5년 뒤 대형그룹은 한태주와 윤세아의 공동 경영 체제 아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들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세아는 또한 재단 이사장으로서 소외된 계층과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그녀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한적한 교회의 저택 정원에서 태주와 세아는 그들을 쏙 빼닮은 어린 딸과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티타임을 즐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지고 따사로운 햇살이 평화롭게 내리쬐는 그 풍경은 세아가 꿈꾸던 완벽한 행복 그 자체였다. 태주는 세아의 찻잔에 차를 따라주며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구원받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세아는 태주의 손을 잡으며 나 역시 당신 덕분에 복수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단단해진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정원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문득 자신이 전생에서 죽어가며 맹세했던 복수의 다짐을 떠올렸다. 다시 태어난다면 모든 음모를 꿰뚫고 판을 뒤집겠다. 그녀는 그 맹세를 완벽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폐허 위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사랑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만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나무들을 흔들었고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쯤 태주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집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정원을 한번 둘러보았고 가슴 가득 차오르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녀는 태주의 팔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갔고 현관문이 닫히며 그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는 세상의 모든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았다. 결혼식에서 배신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신부는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여왕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